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생활 10년 만에 돌싱이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저 키우실 때 친구는 가려가며 사귀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셨는데 어릴 때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마치 제 친구들한테 등급을 매겨 버릴 카드를 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엄마 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서 인생을 망친 케이스거든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 결과적으론 완전히 망한 인생은 아니네요. 지금이야 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산 송장처럼 겨우 숨만 헐떡이며 살았어요. 지옥이 있다면 제가 사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싶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라고 쓰고 지옥 생활이라고 읽을 정도로 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학벌 좋고 직장도 좋은 남편 만나서 몸고생 마음고생 없이 사는 팔자 좋은 여자로 보였겠지만 실상은 정반대였거든요. 제 남편과 시댁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인간들이었어요. 제가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게 된 건 바로 신우이 때문이었어요. 신우이와 저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흔히들 말하는 배포였어요. 등하굣길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늘 함께할 정도로 꼭 붙어 다녔죠. 지방에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온 저는 한동안 친구를 못 사귀어서 혼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제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이후 제 시누이가 된 상이었어요. 우리는 알을 깨고 나와 처음 본 사람을 어미로 알고 따른다잖아요. 저 역시도 제게 처음 말을 걸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철석같이 믿고 따랐어요. 때로는 썩 내키지 않은 일일지라도 상이가 원하면 들어주곤 했었죠. 그게 의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저희 집이 지방에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지방에서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던 터라 형편은 서울 여느 집들보다 좋았어요. 반아이들은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못 사는 집 아이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무시하곤 했었지만요. 당시엔 흔치 않던 애플사의 일체형 컴퓨터도 오빠랑 하나씩 각각 사용할 정도였고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운 시절에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러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여행을 갈 정도의 재력이 있었어요. 서울로 이사를 온 건 아빠가 할아버지 회사에서 독립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살 때보다는 덜 풍족했지만 그래도 남부러울 일 없는 생활이었어요. 아빠는 사업차 일본으로 자주 출장을 가시곤 했는데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학용품과 예쁜 도시락통을 사다 주시곤 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상희는 나경아, 나 그 샤프 주면 안 돼? 넌 그런 거 집에 많잖아. 그래도 이건 아빠가 준 선물인데. 야, 친구끼리 그 정도도 못 주니?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무력이 많았던 상희는 친구라는 관계를 앞세워 제 학용품을 뺏어다 쓰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날강도 수준의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친구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렇다고 상희가 매번 제 걸 뺏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랬었다면 우리 관계가 오래 이어질 수 없었겠죠. 저는 천식 때문에 종종 결석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방과 후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 노트 필기도 보여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전해주곤 했어요. 사투리를 쓰는 저를 놀리고 괴롭히는 아이들과 대신 싸워주기도 했고요. 상희가 무력이 심하긴 했어도 나름 의리 있는 친구였죠. 안 그래도 몸이 약한 딸이 걱정이던 저희 부모님은 언니처럼 저를 챙기는 상희한테 늘 고마워했어요. 엄마는 철마다 옷과 신발을 사주셨고 아빠는 용돈까지 챙겨주실 정도였죠. 마치 친자매처럼 6년 가까이 매일 붙어 다니던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떨어지게 되었어요. 항공기 승무원이 되고 싶어 했던 상희는 전문대 항공운행학과에 들어갔고 교사가 꿈이던 저는 사범대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엔 매일 붙어 다니던 상희랑 떨어져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왠지 불안했어요. 분리불안 같은 거였죠. 그래서 학교 간의 거리가 꽤 되는데도 상희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곤 했어요.
하지만 서로 배우는 과목도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서인지 얼마 가지 않아 관계가 시들해지고 말았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은 연인 사이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자 저도 같은 과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상희와 연락이 뜸해지다가 결국 끊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 건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였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학교 배정을 앞두고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던 날이었는데 상희가 그 비행기에 승무원으로 타고 있더라고요. 상희는 제가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자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리곤 다른 승객들 몰래 튜브형 고추장 한 봉지와 바뀐 자기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한국에 돌아오면 전화하라면서요. 하지만 여행 중에 상희가 적어준 전화번호 쪽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상희가 제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야, 내가 너 전화번호 알아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암튼 그건 됐고 일단 당장 만나자. 나 너한테 꼭 할 말이 있거든. 오늘? 오늘은 안 되는데. 오늘이 우리 아빠 생신이거든. 가족끼리 식사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되고 이번 주 토요일 어때? 그랬더니 상희는 오늘 꼭 봐야 한다며 한사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나경아, 그럼 내가 그리로 갈게. 오랜만에 나도 아버님 생신 축하해드리면 좋잖아. 내가 케이크 사갈까? 아니면 꽃?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데도 굳이 찾아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상희가 백에서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 결혼해요. 오셔서 자리 좀 빛내주세요. 저희 집에 친척이 별로 없어서 초대할 하객이 별로 없거든요. 딸 친구도 딸인데 도와주세요. 5년 만에 나타나서 청첩장을 내미는 상희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입만 떡 벌릴 뿐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저희 오빠는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걸려 콜록댔고 저는 괜히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멀쩡한 사람은 상희뿐이었어요. 결혼식 전날까지 매일 전화해서는 꼭 오라고 닥달하는 통에 할 수 없이 저는 엄마랑 상희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남편감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상희 친오빠를요. 넉살 좋은 상희와 달리 상희네 오빠는 과묵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내내 저랑 엄마를 챙겨줘서 특히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계획적인 행동이었더라고요. 상희가 저랑 자기 오빠를 연결해줄 생각으로 치밀하게 짜놓은 덫이었죠. 그날 상희 오빠의 행동에 호감을 느낀 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도 마음에 드는데 거기다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엄마는 내심 사윗감으로 탐내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상희 결혼식 얘기는 않고 아빠한테 상희 오빠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남자답고 좋더라고요. 우리 나경이 짝으로 딱이에요. 집에 언제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거참, 남녀 문제야 당사자들 마음이지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나경이가 좋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아빠는 엄마가 상희 오빠를 제 결혼 상대로 꼽자 탐탁지 않으신지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이런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결혼식장에서 받은 상희 오빠 명함을 꺼내드셨죠. 나경아, 네가 이 번호로 전화 좀 해봐라. 아까는 고마웠다고 인사차 했다고 하고 어서. 뭘 그렇게까지 해. 나중에 할게. 얘는 나중에 언제 해. 고맙다고 엄마가 밥 한 번 산다고 그래. 아니다. 그냥 네가 산다고 하고 따로 만나자고 해봐. 혹식도 아니? 인연이 되면 우리 집 사람 될지. 공격적인 엄마의 행동에 저는 괜히 싫은 척했지만 실은 저도 속으로 따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등살에 못 이기는 척 문자를 보냈죠. 아무래도 직접 전화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랬더니 바로 단문이 왔더라고요.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며 자기가 밥을 사고 싶다면서 언제 시간이 되냐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상희 오빠랑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엔 상희한테 비밀로 하고 만났다가 3개월쯤 지나 상희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우리 둘 엮어주려고 했는데
알아서 둘이 사귄다니 잘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이 만나게 된 건 다 자기 덕분이니까 결혼하게 되면 자기한테 명품 백 하나는 사줘야 한다고 엄청 생색을 내더라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듬해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되자 상희가 기다렸다는 듯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괜히 내 백 고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백 넘버까지 적어왔으니까 이걸로 사줘. 상희가 사달라고 한 C사 명품 백은 10년 전인 당시 가격으로 800만 원이 훌쩍 넘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하게 사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아무리 친구지만 뻔뻔한 그 행동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따로 남편을 불러 한 소리 했어요. 오빠, 상희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00만 원 가까운 가방을 사달라고 그러냐? 아, 기집애. 그래도 어쩌겠어. 사실 우리 연결해준 건 상희잖아. 그냥 눈 딱 감고 사줘. 괜히 이런 일로 결혼식도 하기 전에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잖아. 명품백 사주고 신우이 시집살이 안 하고 살면 그게 이익 아냐? 이익은 무슨 이익? 괜히 예단비만 왕창 더 들게 된 거지. 기집애. 명품백까지 받고도 신우이 노릇 하려 들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분하긴 했지만 비싼 예단해주는 셈치고 신우이 예단으로 백을 샀어요. 그런데 시댁에 예단을 보낸 그날 상희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자기 몫에 예단이 안 왔다고요. 무슨 소리야? 네 백은 오빠 편에 직접 보냈는데 다시 한번 잘 찾아봐. 백? 내 거 백으로 샀어? 어디 거? 얜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네가 사달라는 모델로 사서 보냈잖아. 샤넬 걸로. 그랬더니 상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건 너랑 오빠 연결해준 거에 대한 답내고 내 몫의 예단은 따로 해야지. 너 설마 백 하나로 이거저거 다 퉁치려고 그랬던 거야? 어이없다 정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쪼잔하구나. 암튼 난 그 백은 예단으로 못 찾으니까 내 몫의 예단은 꼭 보내줘.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 사이에 어쩜 남보다 더하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너야말로 친구 사이에 남들보다 더해주면 몰라도 그깟 신우이 예단에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빼냐? 나 이번 일 정말 서운해. 이러고도 우리 집에 시집와서 네가 편할 것 같니? 어림없어 기집애야. 상희는 오히려 지가 성을 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800만 원도 넘는 백을 받아놓고도 예단을 따로 해달라니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요? 하도 열이 받아서 씩씩대고 있었더니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통화 내용 다 들으셨다면서 얼른 백화점 가서 화장품 세트라도 하나 사서 갖다 주고 끝내라고요. 친구로 만날 때나 친구지. 이젠 네 시누이 아니니? 예전에도 상희 걔가 무력이 좀 심했니? 툭하면 네 옷이며 가방. 심지어 지한테 맞지도 않는 네 운동화까지 뺏어갔었잖아. 오죽하면 내가 네 거 살 때 상희 거도 같이 사서 줬겠니? 괜히 결혼 전부터 얼굴 붉힐 거 없이 하나 사주고 끝내. 그래야 네가 편해. 누구보다 상희를 잘 아는 엄마는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심정으로 하나 사주라고 하셨어요. 생각 같아선 1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도 사주고 싶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평탄한 결혼 생활을 위해 엄마 말대로 화장품 세트를 남편 편에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결혼식 날이 됐어요. 상희는 마치 자기 결혼식인 것처럼 하얀 프릴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 모습에 결혼식장을 찾은 고등학교 동창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어머어머, 쟤 미쳤어. 오늘이 지 결혼식인 줄 아나 봐. 상희 제가 예전부터 좀 그랬잖아. 나경이 학용품 뺏어서 애들한테 자랑질하고 다니고 어디서건 지가 주목받으려고 그러고 집어로 개 못 준다더니 나경아, 너 정말 괜찮겠니? 저런 밉상 신우이랑 어떻게 사니? 친구들 걱정만큼이나 저도 걱정이 앞섰어요. 학창시절엔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상희의 단점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런 애랑 어떻게 절친으로 살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다음날 이른 아침 비행기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글쎄 밤 12시가 다 돼서 상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벽부터 메이크업 하랴 드레스 입으랴 하루 종일 시달린 탓에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뻗었던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나경아, 자는데 깨워서 미안. 내가 내일 전화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내일 오전에 비행 스케줄이 잡혀서 지금 아니면 말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전화했어. 너 자야 되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 오늘 결혼식에 온 고등학교 동창들 말이야.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실은 걔들이 나보고 온 거거든. 내가 우리 오빠 결혼식이라고 모바일 청첩장 죄다 뿌렸는데 걔들이 글쎄 축의금을 신부 측에 냈다지 뭐야. 그래서 말인데 그거 돌려줬으면 해. 나보고 온 하객들이니까 축의금은 내가 받는 게 맞잖아. 안 그러니? 제희, 지영이, 정미 또 누가 왔더라? 암튼 내가 식장에서 본 애들만 해도 8명은 되더라. 걔들이 낸 축의금 내 계좌로 좀 붙여줘. 5만 원씩만 했어도 40만 원인데 안 받고 넘기기엔 좀 큰 돈이잖아? 야 전상이, 너 고작 그 말하려고 자는 사람 깨워가며 전화한 거야? 너 정말 제정신이니? 그리고 걔들 네 동창이기도 하지만 내 동창들이기도 해. 네가 모바일 청첩장을 뿌렸으면 뭐. 난 걔들 직접 만나서 밥 사고 술까지 사면서 종이 청첩장 돌렸어. 걔들 결혼식에도 다 갔었고. 근데 넌 걔들 결혼식에 가긴 했니? 안 갔지? 애들이 그러더라. 네 결혼식 땐 자기들 죄다 부르더니 정작 자기들 결혼식엔 네가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 그래놓고 뭐? 축의금을 내놓으라고? 싫어. 못 줘. 내가 그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절대 안 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제발 인간답게 좀 살자. 열이 확 올라서 꽥 질러버렸어요. 그 바람에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잠에서 깼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자기 사기랑 싸웠어? 그냥 좋게 좋게 끝내지. 왜 그랬어? 좋게 좋게? 자기도 자기 동생이 하는 꼴을 보라고 좋은 말이 나가나. 새벽부터 준비해서 공항 가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에 뭐라는 줄 알아? 오늘 결혼식에 온 동창들이 낸 축의금 자기 달래. 그 말 하려고 이 시간에 자는 사람 깨워가며 전화한 거래. 그런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 자기야, 나 정말 자기 동생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정말 돌겠다고. 상희는 결혼식 전부터 사사건건 사랑 꼭지돌게 만들더니 기어이 신혼여행 가는 날까지도 저를 열받게 했어요. 이건 친구도 뭐도 아니었죠. 하도 얄미워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신우이 내외 선물은 일부러 안 사왔어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선물도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혼하는 그날까지도 상희는 신혼여행에서 자기 선물 안 사온 걸 트집 잡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제가 이혼을 안 했으면 둘 중 하나가 죽는 날까지 그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상희의 여우 같은 짓은 10년간의 제 결혼기간 내내 이어졌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시댁의 여우는 신우이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신우이가 누굴 닮아서 일어나 했는데 딱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노래교실 강사를 하시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은 얼굴을 하시지만 집에서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저희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서 조의금이랑 축의금 뜯어가는 건 기본이고 김장철마다 저희 친정에서 김치까지 얻어다 드셨거든요. 안 사둔 올해 김장은 안 하세요? 우리 바깥 양마디 안 사둔 김치가 아니면 김치에 젓가락을 안 대잖아요. 올해도 내가 염치불고하고 김치 구걸하게 생겼다니까요. 기왕 하시는 거 꼬들빼기도 조금만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많이 할 거 없이 김치통으로 한 통만 부탁할게요. 내가 김장비라도 조금 들어야 하는데 워낙 잘 사는 집이라 10,000원짜리 몇 장 내밀기도 창피하고 그래도 받지도 않으실 것 뻔해서 매번 입으로 인사만 합니다. 배추김치에 알타리에 파김치, 거기다 꼬들빼기까지 다 퍼가면서 매번 말로만 하는 인사로 퉁치세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저희 집 김장날이면 귀신같이 알고 신우이가 자기 남편까지 대동하고 찾아와서는 김치 퍼가는데 정말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니까요. 그러니 그 많은 양을 하려니까 매번 김장 때마다 돈 주고 사람까지 사서 김장을 담가야 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남편한테 한 소리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깟 김치 좀 나눠 먹은 것 가지고 아깝다고 그 난리를 치냐는 거예요. 그깟 김치? 자기 김장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알아? 돈을 떠나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는 하고 하는 소리냐고. 시댁이랑 자기 여동생 김장하느라 매년 사람까지 둘이나 불러서 하는 건데 그깟 김치라는 소리가 나와? 그래. 그럼 앞으로는 자기가 그깟 김치 담그는 값 내면 되겠네. 재료비랑 인건비 다 해서 한 집당 40만 원씩 도합 80만 원 내. 그럼 자기 앞에서 김장 얘기 절대 안 할 테니까. 아니, 무슨 김치를 80만 원이나 주고 해. 인터넷에서 사 먹으면 몇만 원도 안 하던데. 왜? 내가 사기치는 것 같아? 내가 매년 김장 재료비 품목별로 엑셀에 정리해둔 거 있으니까 못 믿겠으면 당신이 확인해봐. 김치 담그는데 배추만 들어가나? 고춧가루에 마늘, 생새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양념만 해도 몇십만 원이야. 근데 자기네 식구들이 그걸 매년 공짜로 가져다 먹고 있다고. 그런데도 이 정도 투정도 못 듣겠다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그깟 김장비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그만 좀 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혼하는 해까지 남편은 김장비를 내놓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뒷목 잡을 일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신우이는 제가 결혼을 하고 6년 뒤에 이혼을 했어요. 저한테는 남편한테 여자가 생겨서 헤어지게 됐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신우이한테 있었어요. 신우이의 구질구질한 무력과 지저분한 남자관계 때문이었죠. 승무원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남자 승객들한테 대시받는 일이 있다는데 신우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자들이 건네는 선물 공세에 넘어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만 거예요. 같은 항공사에 다니는 다른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회사로 남자 측 부모가 찾아와 난리가 난 적도 있었대요. 남자 쪽에서는 신우이가 미혼인 줄 알고 며느리로 들일 생각까지 했는데 뒤늦게 유부녀라는 걸 알고 그동안 당신 아들이 갖다 바친 명품백과 각종 보석, 장신구들을 물어내라고 찾아온 거였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회사에 알려질까봐 주겠다고 할 텐데 신우이는 끝까지 못 준다고 뻗대다가 결국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일로 분이 안 풀린 남자 쪽 부모가 신우이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로 인해 신우이는 이혼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승무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도 잘려서 외국 항공사로 옮기게 되었고요. 이혼을 한 뒤에는 아예 마음 놓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남자한테 빠지게 됐어요. 신우이 말로는 남자가 대학원생이라고 했지만 외모나 지적 수준을 보면 글쎄요. 제대로 학교를 다닌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젊은 남자한테 빠진 신우이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한테 받았던 명품들을 팔아가며 데이트 자금과 나이 어린 남자친구의 선물을 사날랐어요. 어떻게 보면 신우이랑 같은 부류로 보이는 그 남자를 잡기 위해 신우이는 그동안 자기가 구차하게 모은 것들을 어린 남자 입에 털어넣은 형국이었죠. 그런데도 남자가 결혼을 안 해주니까 가짜 임신 소동까지 벌이며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솔직히 신우이가 만나는 남자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신우이의 재혼을 말렸어야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저주 섞인 마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론 시어머니보다 더 시집살이를 시켜온 신우이를 당장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죠. 신우이가 이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와 사는 동안 저를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신우이 결혼 소식에 쌍수 들고 환영했죠. 어떤 논팽이를 만나든 간에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뭐? 상이 재혼하는데 집을 해주자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 살 때 우리 아빠한테 빌린 3억도 아직 못 갚았잖아. 그래놓고 누구 집을 사준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 뭐가 말이 안 돼. 매부가 나이가 어려서 신혼집 장만할 돈이 없다잖아. 명색이 오빠가 돼선 나이 든 여동생이 월세방에서 새 출발하는 걸 어떻게 봐? 자기는 자기 오빠가 재혼에 그렇게 산다면 가만 있을 거야? 여기서 우리 오빠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오빠는 부모님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집 장만해서 결혼했어. 누굴 누구한테 비교해?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장인한테 돈 빌려서 집 샀다는 말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누가 그렇대? 내 말은 자기 여동생 집 사줄 돈 있으면 우리 아빠한테 빌린 돈부터 갚는 게 순서란 거지. 자기가 우리 아빠한테 돈 빌릴 때 뭐라고 그랬어? 5년 안에 갚겠다고 했어 안 했어? 돈 빌릴 땐 상환 계획서에 각서까지 만들어 내밀더니 어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 그리고
우리가 왜 상인의 집을 해줘? 이날 이때까지 상이가 우리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우리 예은이 태어났을 때도 양말 한 짝 안 사준 애야. 조카 100일이고 돌이고 유치원 들어갈 때도 항상 맨입으로 와서 나 몰래 애 돌반지까지 훔쳐서 집 목걸이로 세팅해 끼내라고. 그런데 집을 해주자고? 싫어. 내가 돈다발을 태워서 불멍을 하는 한이 있어도 상이한텐 안 줘.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넌 친구라는 게 어떻게 이러냐? 가끔 보면 너 상이한테 열등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왜 그렇게 상이 일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 상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막말로 유부녀한테 선물 공세한 놈들이 미친놈들이지. 결혼한 거 말 안 한 게 잘못이냐? 너 혹시 상이랑 젊은 남자랑 재혼한다니까 샘나서 그러는 거 아냐?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괜히 구차하게 어거지 부리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사준댔냐? 오피스텔을 사준댔냐? 경매에 나온 1억 5천짜리 빌라 하나 해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거품을 물어. 니네 집에야 돈 많으니까 나한테 빌려준 3억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내 동생네는 당장 들어가 살 집도 없다잖아.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기어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여동생네 집을 사주겠다고 우겼어요. 그리고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죠. 장인어른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 채권자 죽으면 채무도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지금 돈을 갚냐? 장인어른 죽으면 어차피 우리가 받을 유산인데 나중에 상속세 안 내고 챙길 수 있으니까 너도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눈치 없이 친정 식구들 앞에서 내가 3억 빌린 얘기 좀 그만하라고. 돈 안 갚으려고 우리 아빠 죽기를 바라는 남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싸울 전의를 상실했어요. 이건 남편이 아니라 개만도 못한 잡놈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제가 요구한 건 아이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재산 분할이었어요. 아빠한테 빌린 3억은 재산 분할한 뒤 반반 부담하자 했고요. 그랬더니 애 데려가고 싶으면 돈은 놓고 가라고 하지 뭐예요? 야, 애까지 뺏기는데 내가 돈도 뺏겨야겠냐? 돈 주고 산다 셈치고 돈은 놓고 애만 데려가. 나도 새 출발하려면 돈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냐. 남편은 자식을 돈 받고 팔겠다는 말을 눈 하나 깜박 않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소리를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친정 부모님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아빠는 남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호통을 치셨어요. 이런 개차방 같은 놈, 네 놈이 그러고도 애비냐? 네 자식을 돈 주고 사가라고? 어디 할 말이 없어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 그동안 네 놈 하는 짓거리 보고도 참았던 것 내 딸의 남편이자 내 손녀 애비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니 나도 더는 참아줄 이유가 없구나. 니들 소송하는 김에 나도 네 놈 상대로 소송 좀 해야겠다. 그동안 네 놈이 빌려간 돈이며 니네 식구들이 우리 집에서 뜯어간 푼돈까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물어내라. 그러자 엄마도 한마디 하셨어요. 매년 우리 집에서 퍼간 김장김치도 이참에 다 돈으로 갚게. 상종 못할 인간들 그동안 아들 앞세워 앵벌이 해간 거 조목조목 다 받을 거야. 이래서 친구는 가려가며 사귀라고 했는데 어쩌다 그런 걸 친구 삼아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 아, 결국 저희 부부는 1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고 남편은 자기 부모 형제가 여주택에서 뜯어간 돈까지 모조리 물어주게 되었어요. 제가 엑셀 파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품목과 금액을 명시해둔 덕에 따로 기억을 더듬어 계산할 일은 없어서 손쉽게 재산 분할을 끝낼 수 있었죠. 뒤늦게서야 남편은 딸아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엄마인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침뱉고 더럽게 끝난 결혼 생활 이후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어요. 비록 아빠가 투자를 해주신 덕분에 차린 거였지만 매달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통해 빌린 돈은 상환해 나가고 있으니 제 학원인 셈이죠. 육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쉬고 있던 대학 동기들을 강사로 채용해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들로 강사를 구성하자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금방 나 학원생 모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애도 그렇고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애들도 그렇고 다들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며 돌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루는 학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 뭐예요. 학원에 정수기랑 비데 교체하라고 외판원이 찾아왔는데 글쎄 그게 예전 제 시누이 상이더라고요. 주임 선생님한테
제품 소개를 한창 하고 있던 상인은 저를 보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처럼 저를 노려보더군요. 앞발을 잔뜩 세우고 달려드는데 이혼 전에 싸우던 일이 떠올라 저도 질 수는 없겠더라고요. 야, 이 기집애야. 너 여기서 학원 강사하고 있었냐? 꼴 좋다. 학교 선생도 잘리고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보니 네가 우리 오빠랑 이혼하는 바람에 나 우리 재민 씨랑 결혼도 못 해보고 파혼까지 했어, 이년아. 오늘 아주 잘 만났다. 네가 나 파혼녀 만들었으니까 손해배상해. 내 인생 돌려놓으란 말이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구나. 손해배상? 네가 뭘 손해봤는데. 오히려 내 덕분에 꽃뱀한테 영혼까지 탈탈 털릴 거 그쯤에서 끝낸 거잖아. 몰랐니? 네 남자가 여자들 등쳐먹는 꽃뱀이라는 거? 남들은 다 아는데 어떻게 너만 모르니? 그간 네가 남자들한테 해먹은 수법 그대로 하는데 그게 안 보이디? 이래서 등잔빛이 어둡다고 하는 거야.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남의 직장에서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꺼져. 알량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 자리도 구질구질한 남자분들 때문에 잘려서 그 업종에 발도 못 디민다는 소문은 내가 익히 들었다. 정수기 팔러 다니는 건 오늘 처음 알았지만 근데 어쩌나? 더러운 예정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 팔아줘야 하는데 거래는 신용이라서 너같이 못 믿을 애한테는 양말 한 짝도 못 사주겠다 얘. 그리고 말이야 너처럼 구질구질하고 인생 막 사는 인간이 드나들면 내 학원 질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 동네에 오더라도 내 학원은 들어오지 말아줘. 내 말 알아듣겠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X신의 상이야? 주임 선생님, 앞으로 학원에 잡상인 들이지 마세요. 네, 원장님. 원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는 주임 선생님 말에 상인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학원에서 나갔어요. 그 모습에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라고. 그래서 인생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이제는 지난 악연 훌훌 털고 앞으로 시작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제 딸아이 앞에서 창피하지 않은 엄마로 남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